독해시 유의사항 여기 나와 있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된 문장을 표시하면서 독해라. 서술어 중심으로 갑니다. 문법도 서술어 중심이고 독해도 서술어 중심이고. 다음에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 목적어가 제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문법 때 주요 성분이었던 것들이 독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똑같이. 그리고 뭐 밑에 3번에 보면은 주제문, 뭐 네모 표시를 하던 밑줄을 긋던 그럼 기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성적으로 정하세요. 다음에 연결어, 연결어. 특히 무슨 관계 연결어? 역접 관계 연결어. 제일 중요한 거 역접 관계 연결어. 그러나 반면에 뭐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인과관계 연결어.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전환관계 연결어 중에서 관점을 전환시키는 그런데. 요 세 가지는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제문이라는 건 그 단락에서 중요한 문장, 주제문이 뭐냐면 그 단락에 핵심어들이 뭉쳐있는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왜 찾아? 핵심어 찾으려고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주제문을 찾은 다음에 뭘 찾아? 그 주제문 안에서 핵심어를 찾아야 돼. 그리고 문장으로 싸우지 말고 뭘 싸우라고? 단어로 자꾸 싸워야 돼. 그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지금 이해를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자, 다음에 열거되는 사항, 특히 첫 번째 단락에서 끝머리, 첫 번째 단락 끝머리쯤 되면요,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열거가 돼. 그러면 그 열거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있어. 두 번째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있어. 순서가 이렇게 서론 단의 순서를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밑줄을 쳐가지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러면 그 순서대로 글이 쓰여져요. 그 다음에 2번, 압축하면서 읽자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요한 건 고르고 중요하지 않은 건 버리자는 얘기예요. 선생님, 중요한 걸 어떻게 찾아요? 중요한 걸 찾는 방법은 중요한 걸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걸 버리면 돼.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성분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중요하고, 다음에 비문학 독해 문제는 몇 개의 핵심어만 찾으면 승부가 난다는 게 단어 싸움이다. 그 몇 개의 핵심어가 뭐야? 제재관점 의도. 내가 비문학 시간에 하는 질문의 답의 80%는 다 제재관점 의도요. 다음에 핵심어는 주로 단락의 주제문이 아까 설명했었죠. 주제문을 찾는 이유가 뭐야? 주제문에서 핵심어 찾으려고. 2번, 결국 요컨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처럼 이러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다 뭐야? 인과관계 연결. 요 뒤가 중요하다.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까지도 인과관계, 그러나는 역접관계, 그런데는 전환관계, 이런 연결어 뒤가 중요하다.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가 중요하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게 논설문에서는 요게 주제문이야. 필자의 관점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얘도 중요하지만 논설문에서 더 중요한 건 얘 이런 문장 앞뒤에 있는 근거 제시문 있지요. 그게 오히려 문제에 더 많이 나온다. 그거 추리하라는 게 문제에 더 많이 나와요. 다음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했지요. 중요하다고요. 다음에 A가 아니라 B다. A보다는 B다. 뒤쪽이 중요해. 그래서 연결어가 걸리면 대체적으로 다 어디가 중요해? 연결어가 뒤. 연결어가 중요하다는 표시야, 표시. 무엇보다도 특히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대충 읽고. 아니, 필자가 무엇보다도 특히라고 좀 강조를 해줬잖아. 그죠? 중요하다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그거를 빨리 거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 거기서 문제가 나가는데 그걸 그냥 쓱 지나가 버려. 그럼 문제 풀어, 못 풀어? 못 풀죠. 자, 그래서 제2장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 선생님, 책이 많이 바뀌었나요? 조금 아까도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꽤 바뀌었어요, 문제는. 문제는 배수로 증가가 됐고, 저 전에 있던 책의 배수로 증가가 됐고, 그리고 이번 달은 기출문제를, 거기 보면 기출문제, 실전문제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저 잘못 표시가 돼 있는 그 단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교정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제목, 거기 보면 제2장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 내용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주제 찾는 거예요. 주제. 여기 제목은 주로 설명문의 주제를 물을 때 제목이라고 물어봐. 다음에 궁극적 주장. 이거는 논설문의 주제를 물을 때 궁극적 주장이라고 물어봐. 다 같은 말. 또 논설문의 주제를 물어볼 때 의도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글을 쓴 의도에 부합하는 것은 논설문일 때 의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뭐 묻는 문제? 주제 묻는 문제. 똑같은 문제. 자, 주제는 읽어 시작. 일반적으로 논설문에서는 궁극적 주장, 장점, 플러스 의도이 주제가 되며 설명문에서는 제목, 제재, 관점이 주제가 된다. 주제, 제목, 궁극적 주장을 알아내는 문제나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 그리고 주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어휘를 알아내는 문제가 예,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중첩되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루냐. 우리 단과반은 실전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자, 첫 번째 기출 문제는 풀어봅시다. 이게 금년 문제, 금년. 금년에 나왔던 유일하게 주제를 묻는 문제가 이게 지방직에 한 문제 나왔어. 봅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키워드 뭐야? 제목. 키워드부터 찾아. 뭘 묻나? 문제 유형부터 파악을 해야 돼. 제목 묻는 문제. 그러면 이 글은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아. 알고 시작하는 거 이렇게. 자, 제목을 물었으니까 제재와 관점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한 단락짜리 지문이 나왔죠. 한 단락인데 지문이 꽤 길어요. 실은 이게 한 단락이 아니었을 거야. 원래는 두 단락 정도 되는 글을 문제 출제위원들이 두 단락을 한 단락으로 뭉쳐놓은 거야. 얘네 장난을 쳐놓은 거라고 실은.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문 봅니다. 먼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럼 뭐에 관한 지문? 계몽주의 사상가. 계몽주의 사상가가 뭘 했다고? 두 개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개의 견해가 모순이 돼. 서로 정반대래. 모순, 서로 정반대. 그래서 역접관계 연결을 모순 역접관계라고도 해요. 모순 역접관계.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핵심 어들은 계몽주의 사상가 요거 하고, 다음에 두 개의 견해 이 단어 하고, 다음에 그들이 누구야? 이 지시어죠, 지시어. 이런 연결어 지시어가 중요한데 지시어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그 지시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꼭 찾는 훈련을 하세요. 누구?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비문학을 읽을 때는 끊어 읽어.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읽어. 내가 지금 끊어서 읽고 있어요. 그걸 눈치챈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 책에는 끊어 읽기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처음에는 자주 끊어. 가다 보면 이제 듬성듬성 끊기게 돼. 좀 더 가면은 안 끊어도 끊어서 다 보여.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첫 번째 견해요, 이게. 다른 한편. 두 번째 견해가 나오는 거죠. 다른 한편. 그들이 누구예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럼 진보가 아닌, 두 번째 견해는 진보고, 앞에 있는 거는,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다. 이거는 뭘로, 어떤 한 단어로 규정을 할지는 아직 몰라. 그죠? 근데 여튼 간에 지금 여기까지 두 문장을 딱 읽어봤더니 계몽주의 사상가가 두 개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연법칙과 동일하다. 두 번째 핵심어는 진보. 이런 단어들이 보여요. 그럼 그런 단어들을 기억하고 선택지를 봐. 그런 단어들이 있는 선택지부터 찾아봐. 일단 한번 찾아봐. 답 좀 해봐. 정답 4번이죠. 4번. 왜? 4번에 보면은 진보란 단어가 보이고 다음에 견해란 단어가 보이죠. 두 개가 보이죠. 그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진보란 단어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이 글에는 두 개의 견해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진보 말고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지금 4번에 진화라고 나와 있어. 다음에 2번 아예 빠져나가죠. 처음부터 3번.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물론 세 번째 문장에서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을 자연의 법칙과 이런 단어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단어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어가 핵심어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선택지가 뭐야? 그나마도 4번이야, 그죠? 요 정도 읽고 문제를 푼다고 이렇게 지금. 무슨 싸움? 문장 싸움, 단어 싸움? 단어 싸움이에요. 이 단어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문제가 안 보여 이제. 선택지를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해결은 어쩌고저쩌고,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이제 나와 진화와 진보. 단어가 진화란 단어가, 그죠? 그 진화가 뭐요? 역사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게 보는 걸 진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진화. 진보는 뭐요?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변하는 게 진보. 이런 의미야 지금. 그러니까 단어 싸움에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문장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야 돼. 그러고도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답을 구했어요. 문제는 그러고 답을 구했다고 쳐. 그래도 이미 게임은 진 거야. 시간에서 밀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어를 앞쪽에서 앞에 한두 문장, 세 문장 요 앞부분에서 핵심어를 찾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 달에는 기출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실전 문제 갑니다. 8페이지 6번. 그렇다고 내가 오늘 첫 시간에 이 문제를 왜? 여러분들이 풀어와야 돼. 다 풀어주진 않고 오늘은 이제 단원별로 한두 문제씩만 다 풀어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과제가 많아지겠죠. 자, 다음 글에 중심 화제로 적절한 중심 화제 이렇게 나와도 뭐 묻는 문제? 주제나 제목을 묻는 문제. 특히 화제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문에 쓰는 단어예요. 설명문에. 그렇다면 역시 제재 관점에 해당하는 두 개 단어만 잘 꺼내놓으면 돼. 자, 사람들은 누구나 놀이를 즐긴다. 제재는 놀이. 근데 1, 2, 3, 4번에 다 놀이가 있어, 그죠? 선택지 딱 봤더니 다 놀이가 있어. 그럼 어딜 봐야 돼? 예, 아까 설명했었죠. 요 패턴이냐, 요 패턴이냐. 패턴 싸움이야.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붙어 있어? 때문이다가 붙어 있죠. 때문이다. 놀이를 즐기는 까닭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놀이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자, 1번 중요성, 2번 구조, 3번 기원, 4번 역할, 기능, 4번 정답이네. 이게 추리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렇다면 때문이다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 두 문장을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항상 정독이요. 왜 이 문장을 왜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놨을까? 필자가 놀이를 즐기는 까닭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사람을 재미있게 해줘. 놀이가 사람을 즐겁게 해줘. 그건 놀이의 기능적 측면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도 답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답을 못 풀었다면 선택지의 중요성, 구조, 기원, 역할을 보고 그리고 지문을 읽어보세요. 쭉 읽다가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중간쯤이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구실을 한다. 구실. 다음에 놀이의 이와 같은 뭐 때문에? 기능 때문에. 그럼 구실과 기능, 이 단어와 가장 뜻이 비슷한 단어가 바로 역할이죠. 역할. 이제 제목을 주제를 추리하라는 문제. 이것도 정보 추리 문제에 속해요. 넘어갑니다. 나머지 문제는 풀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풀어갖고 오세요. 문제 푸는 법은 알려줬죠, 제가. 첫 번째 풀 때는 시간을 재놓고 시험 보듯이 풀고, 두 번째 풀 적에는 시간을 재지 말고 꼼꼼히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왜 이게 답인가를 스스로 증명을 해라. 다음에 2단 넘어갑니다. 제시된 내용의 사실적 파악. 이게 바로 정보 파악, 정보 파악.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정보 파악. 내가 아까 얘기했죠. 책을 원고를 줘가지고 그거를 제본해서 봐라 그랬더니 그 값이나 여기서 하나 한 2, 3천 원 차이밖에 안 나. 복사하러 막 쫓아다니고 하느니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도 같아. 자, 이게 이제 정보 파악. 아까 우리가 문제 유형 말할 때 정보 파악, 정보 추리, 정보 적용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순서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공부하자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자, 거기 정보 파악 말이나 글에 읽어 시작. 말이나 글의 내용, 정보와 관계되는 요소를 사실대로 이해하여 사실에 맞게 표현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와 정보와의 관계를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한 달락 읽을 때마다 주어진 선택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답을 구하면 된다. 지문에 있냐 없냐의 게임은. 지문에 지금 선택지 내용이 있냐 없냐 이 게임이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요. 자, 기출문제 11번 하나 풀어봅시다. 11번. 요거 금년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 다음 이 정보 파악 문제, 정보 추리 문제가 이 금년에는 거의 주여서 주. 정보 추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서 올해. 자, 11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주로 설명이란 단어가 비문학에 나오게 되면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설명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정보 파악을 묻는 문제도 이제 출제가 돼요. 자, 1단락 봅니다. 지금 단락이 몇 개? 3개 단락이죠? 1단락을 이제 읽자고. 시험장에서 하는 대로 믿기 어렵겠지만 짜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첫 문장. 가만히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하는 글이 되네요. 그죠? 믿기 어렵겠지만 짜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갔으니까 비교하겠네. 비교. 소설 방식을. 이게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첫 단락. 특히 첫 문장.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 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짜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자장면 원칙. 짜장면 허용. 표준 발음법과 맞춤법 이렇게 됩니다. 자장면이 원칙, 짜장면도 허용됐습니다. 표준어로.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까지. 읽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봐. 1번,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1단락에 나왔잖아. 이렇게 마지막에 남는 게 답이야. 국어는 항상. 그 다음에 2번, 아는 거 찾는 거지, 아닌 거. 짜장면과 피자는 여기 기억해야 될 단어, 이국적, 이 단어. 다음에 3번, 값이 싸고 기분 전환, 요런 단어. 아직 안 나왔어요. 4번 단락. 어린이들이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돼, 짜장면이. 근데 지금 어린이들이 상식적으로 짜장면 좋아할까, 피자 좋아할까? 우리 때나 짜장면이지. 우리 때는요, 군 생활하는 군바리들한테 너 뭐 먹고 싶니? 짜장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은 피자겠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4번이 꼭 정답일 일은 지문에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2번 단락서부터는 쭉쭉 읽어. 쭉쭉 읽다가 2번, 3번, 4번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이 나오면 빨리빨리 체크하고 떨궈야지. 선택지를. 2번 단락. 쭉 읽다가 보면은 음식이 맞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요게 기분 전환. 외국에 나가서 좀 고향이 좀 그리워. 그때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실제로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적에 우리나라 주방장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을 해주죠. 외국 음식 먹는다고 그렇게 탈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죠? 같은 영양분인데. 근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야? 이 영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거든. 그렇죠? 내가 먹던 거를 집이다라고 집밥처럼, 집밥이 좋은 이유가 뭐야? 식당 가서 집밥 같은 거 먹으면 기분 좋은 이유가 뭐야? 안정감이 생기잖아, 사람이. 자, 다음에 주로 답이다 3단락이 포진되어 있어요.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이국 단어 나왔잖아. 2번 탈락. 점에서 짜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싸게 먹을 수 있는 어디 나왔어? 선택지 3번이 나왔잖아. 3번 탈락. 답은 끝. 굳이 4번이 답인 걸 확인을 해야지. 두 번째 풀 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왜 이게 답인 거 확인해야 돼? 해갖고 와야지. 문제 풀 때는 굳이 여기까지 읽었으면 굳이 뒤는 안 읽어봐도 돼. 시험장에서는 그죠? 그때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아갔대.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어린이들은 짜장면보단 피자를 더 좋아한다. 4번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답인지 그 증거도 찾아갖고 오라고. 굳이 해설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도 어떤 학생이 질문을, 무슨 문제집 갖고 질문했는데 답하고 해설지가 틀렸어.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걸 다 믿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답을 했는데, 한만 해도 이게 답 같은데 하고 했는데 해설지 보니까 틀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너무 쉽게 해설지에 의존을 해버려. 맞아, 그게 답이야. 그냥 자기가 분명히 무슨 신념을 갖고 처음에 답을 했잖아, 그죠? 그 자기 신념을 금방, 참 유관순의 10분의 1만 좀 배워봐. 그러면 자기 신념을 그렇게 금방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내 답이 맞아, 이 답이 틀려 하고 자꾸 증명을 해봐. 그래서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갖고 오세요. 그 책 중에 보면, 책에 보면요, 정답 또는 해설이 틀린 게 많아. 정답도 틀리게 해놓고 해설도 또 틀리게 딱 맞춰서 해놔요.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럼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 답이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자, 다음에, 실전 문제가 몇 번 앞에 있어요, 이게 지금. 넘기다 보면 실전 문제가 몇 번 앞에 있는, 좀, 10몇 번 앞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21번 찾아봐. 15쪽. 15쪽 21번. 15쪽 21번 찾았죠? 그 위에다가 실전 문제라고 써. 여기가 요거 하나 틀렸어, 지금. 내가 문제 계산을 잘못했어. 자, 이제 21번 봅니다. 이번에는 뭐 풀어온다고? 실전 문제 풀어온다고. 그럼 1월 달에 뭐 풀어와야 돼? 기출문제 풀어와야 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다음에 21번. 다음 글에서 경제학이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문제는 한 문제인데 지문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더더군다나 또 사회 경제 제재. 그렇게 만만한 지문은 아니죠. 이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지문 읽기가 편치요, 그죠? 자, 언급하지 않은 것 하니까 정보 파악 문제. 자, 무조건 첫 단락부터 읽어. 1번. 경제학은, 단락 표시 꼭 하세요. 1번, 2번. 숫자. 1단락 앞에 1, 2단락 앞에 2. 이거 뭐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제재는 경제학. 경제학의 관점은 합리성.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가 핵심은 일단. 경제학과 합리성. 이런 게 바로 뭐야? 이런 게 주지문이야. 아까 저 단락에서 문장 공식 배웠죠? 자, 경제학이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강조하고 왜 강조하는지 첫 문장에 있어 없어? 그냥 강조만 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 이게 주지문이야. 그럼 그 어떻게 해당하는 내용이 부연 설명문이야. 왜 해당하는 문장이 근거 제시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논설문은 왜가 들어가야 돼. 설명문은 어떻게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상술문이야. 일반적으로 경제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즉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관이 좀 높아야 돼. 의식 수준, 가치관에 관한 얘기죠.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처방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제 동향에 미치는 민심의 흐름이나 경제사회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실 사회에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 근데 이 민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그죠? 요즘에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 양쪽이 지금 붙어가지고 저 서초동 그 검찰청 앞에서 대막,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뭘 근거로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을 퇴진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냥 조국이 좋으니까. 그냥 조국이 싫으니까. 이거야, 그죠? 이거는 합리성이 아니지. 감정이지, 순전히.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제학이 고려해야 할 사항 하나가 나와서 합리성. 두 번째 뭐요? 민심의 방향. 근데 민심은 상당히 감정적이야, 이런 게. 자, 1번 봅니다, 이제. 인간 감정. 첫 번째 딱 민심, 이거랑 비슷해. 다음에 2번, 지역 경제. 3번, 가치 판단. 아까 국민의 의식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죠? 다음에 4번, 동물 근성. 뭐야, 이것도.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1단락에서 웬만큼 추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남은 거는 2번, 4번 쪽이 답이 되겠죠. 느낌이 꼭 4번 같아. 4번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선택지 2개만 기억해.
아니, 이런 정도면 4개 다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2단락.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나. 그래서 2번 단락의 첫 번째 문장 가정하나까지는 앞에 1단락의 내용을 반복한 거야. 요렇게 나가면 대등병렬식 구조예요. 대등병렬식 구조가 뭐냐면, 하나의 제재를 놓고, 경제학이란 하나의 제재를 놓고,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걸 이렇게 엮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이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구성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제재를 놓고 그 제재에 대한 관점만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야. 이런 구성들은 주로 설명문에 쓰고 주로 2가지 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만 읽어봐도 거의 답이 다 보여. 이런 구성들이. 그거를 느끼냐 못 느끼냐 이제. 딱 읽어봤더니 대등병렬식 구성이야. 첫 단락만 읽자 빨리. 그리고 문제 풀어보자 해서 문제가 풀리면 잘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본인이 대등병렬식 구성인지 아닌지 그게 느낌이 와야 돼. 그건 선생님이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쉽지가 않아요. 뭐야? 본인의 경험이에요. 하다 보면 느낌이 와. 그때 2번 단락. 동물 근성도 나오네. 동물 근성. 그럼 이미 답은 2번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추리력이 좀 있었더라고 해도 1번 단락 읽고 2번 단락 첫 문장이면 문제가 풀려. 이렇게 풀면 1분 안에 풀어 안 풀어? 풀어요. 1분 안에 풀게 줘요 문제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1분 안에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근성이란 단어, 일단 단어가 보이면 그게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단락에 5번째, 6번째 줄에 보면 가령. 그 밑에 3번째 줄에 보면 예를 들어. 그래서 2번 단락에 주로 사용한 서술 방식은 예시죠, 예시. 다 가령이나 예를 들어 이거 다 예시할 때 쓰는 연결어들이죠. 집에 가서 이 지문 꼭 읽어보세요. 좋은 지문이에요. 꼭 배경지식으로 갖춰놔야 될 경제 얘기가 나오면 잘 나오는 지문이야 이게 지금. 3번 단락 2번 단락의 끄트머리 따라서 인과관계 연결하죠.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될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은 이른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소지가 크다. 자기 실현적 예언. 난 공무원이 될 거야. 아침마다 외치세요. 3번씩. 난 공무원이야. I am a 공무원. I am a public serviceman 이라고 외치세요. 3번씩. 그럼 그게 자기 예언을 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자고 싶죠. 그죠? 그때 요 생각만 해. 나 공무원 돼야 돼. 공무원 돼야 될 사람이 아침에 못 일어나면 공무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다음에 3번 단락. 경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 앞에서 추리가 됐던 단어예요. 그죠? 거기 보면은 1번 단락에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으려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가치관이 상승이 돼 있어야 돼. 그죠? 추리가 되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빨리. 추리가 좀 덜 안 되는 사람은 뒤까지 읽어봐야 돼. 답은 다 지문 안에 증명이 돼요. 다 찾아져. 근데 지역경제라는 단어는 어딜 봐도 안 나와. 자, 보세요. 문장 싸움이야, 단어 싸움이야? 단어 싸움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3단락의 끄트머리. 감정이나 가치 판단. 다 나오네, 단어. 그죠? 다 나왔죠? 나올 거 다 나왔어. 근데 뭐는 안 나왔어? 지역경제. 이건 안 나왔어. 지역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죠. 다음에 22번. 다음 글에서 제시된 국어의 특징. 국어의 특징. 언어 파트죠?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 물었습니다. 자, 1단락.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국어의 특징은 뭐의 특징. 이런 식으로 글이 시작되면 대체적으로 설명문이에요. 왜? 뭐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겠지. 뭐의 특징을 주장을 어떻게 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뭐의 특징. 누구누구의 특징을 설명하라고 그러지. 누구누구의 특징을 판단하고 무슨 주장하라고 못하죠.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세요. 국어의 특징 나왔으니까 뭐요? 제목에 국어의 특징이 나왔어. 그러면 설명문이네. 이렇게 글을 지금까지 우리가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국어의 특징은 영어 등 대부분의 인구어와 어순이 다르다는 점이다. 인구어란 저쪽 유럽 쪽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다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인구어라고 해. 그러니까 위로는 무슨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 벨기에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까지, 그 유럽 쪽에서 쓰는 영어까지.
영국의 영어, 미국도 영어죠. 그걸 다 합해서 인구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특징, 어순이 다르다. 이게 핵심이잖아.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쓰는 걸 아니야. 그죠? 제재는 국어의 특징이야. 관점 하나, 핵심어 하나 더 찾으면 뭐예요? 어순이 다르다. 그것밖에 중요한 게 단어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눈에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즉은 뭐 할 때 쓴다고? 부연 설명할 때. 국어는 대체로 종속절이 주절 앞에 오고 또 한 절 안에는 주어 다음에 모든 성분들이 온 다음에 서술어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국어의 구문 구조상의 특징은 어떤 구조상의 특징? 어순이 다른데 어떻게 달라? 종속절이 앞에 오고 주절이 뒤에 와. 안 중요한 게 앞에 오고 중요한 게 뒤에 가. 영어는 중요한 게 앞에 오고 안 중요한 게 뒤에 가. 여기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또는 주변적인 것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발전시켜가는 점층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놓고 선택지 보세요. 1번 탈락 나왔잖아 바로. 2번 사회 계층에 따라서 화법이 말하는 법이 다르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식 우리 국어의 특징 알잖아. 문법식을 배웠잖아. 그럼 우리 국어의 특징 중에 사회 계층에 따라서 화법이 달라지는 경우 창희가 나한테 말할 땐 반말해 존댓말해 내가 창희한테 말할 때는 반말해도 돼.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게 뭐요? 높임법 아니야. 그럼 높임법 얘기가 나왔으면 답이에요. 물론 높임법이 우리 국어의 특징은 맞는데 이 지문에 안 나왔으면 안 되지. 틀린 답이지. 근데 나왔어 없으면은. 그러니까 2번은 뭐에 관한 설명? 높임법에 관한 설명이고 3번 주어의 생략. 그다음에 4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뭐 되게 길어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제가 심심해서 통계를 해봤어요. 긴 문제들 지문이 길고 선택지도 좀 길고 한 문제 긴 답이 4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희한하게도 왜? 끝까지 읽게 만들어 놓거든 얘네들이. 그건 잔대가리를 많이 굴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4번부터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물론 1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 통계상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택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2번 단락서부터 읽어갑니다. 국어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자유롭다. 어디서 무슨 생략이 자유롭다는 생략이라는 단어가 보였어. 3번 탈락. 거기서 선생님 문장 성분이 아니고 주어잖아요. 따지지 마. 주어도 문장 성분이야. 그냥 생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빼버려. 단어 싸움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꾸 선택지 내용 갖고 시비 걸지 마. 그거 갖고 시비 걸면 답은 맞춰. 문제는 푸는데 뭐가 문제야? 시간이 간다고. 시간이. 우리 그 공시 문제가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또 쭉 읽다 보면은 3단락에 보면은 이 설명문이니까 설명문은 대체적으로 두 갈씩이에요. 첫 문장이 중요해요. 두 갈씩이란 각 단락의 주제문의 위치가 첫 문장에 있을 때 두 갈씩이라고 해요. 미괄식은 각 단락의 주제문의 위치가 각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있을 때 주로 미괄식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나라 글은 설명문은 대부분이 두 갈씩이고 논설문은 미괄식 또는 양괄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문이 아래 위로 있을 수가 있어.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얘랑 같잖아 내용이. 그죠? 그럼 양쪽이 주제문이지. 이 양괄식이야. 근데 설명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어버려요. 왜? 이미 여기서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논설문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논설문은 미괄식 아니면 양괄식이야. 근데 지금 이 글은 설명문이야. 그럼 어딜 보면 돼? 첫 문장만 봐도 문제 거의 풀린다고 지금. 아까도 그 얘기 했었죠 내가. 다음에 또한 이 지문도 아까 21번 지문처럼 무슨 식? 대등병렬식이야. 얘도 지금. 3번 그리고 높임법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국어처럼 사회, 계급, 지위, 연령, 친소 정도에 따라 화법이 엄격히 구분되는 언어도 드물다. 정답 2번 탈락. 그죠? 지금 내 읽은 거 정답은 4번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아니잖아. 명절 때 되면 시집부터 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뭐가 자유롭기는. 문제 풀어옵니다. 넘어갑니다. 20쪽. 제시되지 않은 내용 미루어 알기. 이게 바로 정보 추리예요.
정보 추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했던 정보 파악, 정보 추리, 정보 적용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책이 지금. 자, 거기 읽어보세요. 주어진 읽어 시작.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 문학적 상상을 통해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설명문, 우설문에 주로 출제된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태도나 입장을 묻는 문제로 그의 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태도나 입장은 관점 추리하라는 문제. 주로 논설문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다음 읽어 시작. 다음 단원이 다른 읽어. 상황의 적용적인 문제도 결국 필자의 관점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이 단원의 심화한 관계이다. 의도를 묻는 문제는 주로 논설문의 주제로 출제되며 그의 마지막 단락에 위치한 경우가 예, 정보 추리 다음 단계가 정보 적용인데 정보 추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주로 제재를 추리하라는 것보다는 관점을 추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현재 우리 공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관점 추리하라는 문제예요. 금년에 많이 나왔어요. 금년에. 금년 지금까지 봤던 시험 문제 분석해 보면 비문학 문제는 거의 10문제 중에 7문제가 이거 추리형 문제. 자, 봅시다. 기출문제 31번 올해 국가직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끼워 넣기 문제. 이것도 정보 추리 문제예요. 그렇다면 먼저 들어가야 할 문장의 제재와 관점부터 파악하세요. 아침 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진술이 구체적 진술 형태야, 일반적 진술 형태야. 이건 구체적인 진술 형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 진술로 바꾸면 기도할 시간에 뭘 한다? 뉴스 한다는 뜻이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서양인들, 이게 미국이 원래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신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탄압을 받다가 거기서 못 살으니까 미국으로 건너온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 이제 백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개척을 할 적에 동네를 만들고 건물을 처음 질 적에 가장 먼저 졌던 건물이 바로 교회 건물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해서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는데 이제 현대에서는 그거 대신에 아침 먹으면서 뉴스 듣고 점심 먹으면서 뉴스 듣고 저녁 먹으면서 뉴스 듣고 버스 안에서도 뉴스 보고 스마트폰으로 맨날 뉴스만 보잖아.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할 시간에 뭐 한다? 뉴스 본다. 뉴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돼요. 구체적 진술로 나오면 일반적 진술로 바꿔버려. 그걸 일반화라고 그래. 일반적 진술이 나오면 뭘로 바꿔? 구체적 진술로 바꿔. 이번에는 그걸 구체화라고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추리하는 훈련이에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요 문제는 선택지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선택지 봐서 뭐 하려고? 요 유형의 문제는 그 다음 주어진 지문을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지문과 같은 내용, 같은 제재와 관점을 표현하는 문장 뒤를 봐. 그런 문장 나오면 그 뒤를 봐. 자,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헤겔이 이런 말을 했대요. 종교가, 기도가 뉴스로 대체될 때 그 사회는 뭐가 된다고? 근대화가 된대.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네. 지금 딱 보니까 여기네 다 기억이네. 딱 기억. 그래 놓고 아침 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해서 기억이 들어갈 자리, 기억 문장 바로 앞에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요거를 구체화시킨 문장이 지금 여기 보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반화시키고 왜 구체화시키라는지 알겠지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일반화시킨 거하고 우리가 일반화 어떻게 시켰어? 기도하는 시간이 뉴스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일반화시켰죠. 그 문장이 똑같이 나오진 않았잖아 지금. 근데 그와 비슷한 뜻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정보 파악이나 정보 추리가 되는 거라고. 뜻만 비슷하면 돼. 추리는. 단어가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할 적에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으로 품었을 때와 똑같은, 그러니까 뉴스도 뭔가 경건함이 있어야 돼. 그럼 경건함에 관한, 신앙처럼 경건함에 관한 얘기가 니은에 나와야 돼. 니은에. 시간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여기는 지금.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어떻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야 돼. 자, 보세요.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일반적 진술이야, 구체적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이야, 그죠? 어떻게 이게 나와야 돼. 지금 어디에는 디귿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그러니까 요 공식이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따지보면 요 공식이. 자, 다음 넘어가서 28쪽 실전 문제 봅니다. 28쪽 51번. 아무튼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보 추리 파트가 가장 지금 대세. 하여튼 올해는 정보 추리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거를 참고할 때 삶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삶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적절한 이유, 근거 묻는 문제, 이렇게 근거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근거가 아닌 것을 어디서 찾아라? 지문에서 찾아라. 항상 지문에서. 정보 추리가 됐건, 정보 적용이 됐건 항상 지문에서. 자, 단락은 지금 2개 단락 정도로 형성되어 있죠. 자, 하여튼간 읽어봐. 사람들이 선택하는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적은 같지만 공무원이 돼서 또 어떻게 살겠다는 목적은 또 다 다르겠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그럼 뭐에 대해 쓰는 걸? 네, 사람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 쓰는 걸. 사회적 배경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죠. 오타났네요. 자신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 타고난 능력이나 받을 수 있는 교육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매우 다양하게 선택되고 그 의미가 결정된다. 즉, 삶의 방향은 여러 가지 각자의 요인 등으로 인해서 매우 다양해진다. 이게 핵심 내용이야, 결국은. 자, 굳이 1단락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왜? 지금 2개 단락 나왔고 지금 읽은 부분까지 내면 이 글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읽었으면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글인지 나왔잖아. 지금 논지는 잡혔잖아. 그럼 이 정도에서 끊어주는 것도 센스야. 꼭 1단락까지 다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은 원칙을 말하는 거고,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구현 설명 없는 글 있어. 이거 빼도 돼. 또 얘 없는 글도 있어. 상수를 빼도 돼. 또 이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뭉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빼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근거 제시문을 빼면 안 돼. 이거 꼭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논리가 안 서. 여기 있는 상수를 빼도 돼. 여기 있는 결론 빼도 돼. 왜?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몇 가지로 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응용은 여러분들이 내가 말로 설명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글을 읽어가면서 글로 체험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선택지 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선택하고 거기서 특별한 의미가 결정되어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것만 빼놓고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충분히 내용이 형성이 되죠. 다음에 2번. 그러면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것만 확인하면 당연히 돌아가겠지 뭘. 2번. 타인의 삶의 목적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죠? 내 삶의 목적이 나한테 타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삶의 목적이 분명히, 그러니까 다양하다고 돼 있잖아요. 지문에. 그다음에 3번. 각기 다른 삶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개인의 사생활은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튕겨져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사생활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그 뒤에 나온다면 몰라도, 그죠?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 무시하는 것은 개인과, 이거는 2번, 4번 거의 내용이 비슷하네. 그죠? 그러면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면 3번이 답이네. 그래 놓고 읽어보니까 사생활이라는 단어 없어. 앞만 찾아봐도. 근데 그 언어 능력이 조금 책을 많이 읽고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요,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해 쓰는 걸?
사람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쓰는 글이야. 사생활에 대해서 쓰는 글이 아니야. 제재가 틀리잖아, 그죠? 그럼 바로 3번 답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문제 풀어와라 그랬죠, 다음 주까지. 처음에 풀 때 한번 그런 식으로 풀어봐. 자기 감을 믿고 풀어봐. 동물적 감각을 발휘해서. 그리고 두 번째 풀 적에는 한번 자기가 해설을 하고 검산을 해봐. 근데 첫 번째 푼 게 맞아. 상당히 감이 좋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런 거에 좋은 버릇입니까? 나쁜? 좋은 버릇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건 적극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 그래야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답을 하실 때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꼭 노래방 가서도 꼭 점수 나올 때까지 쳐다봐야 돼, 그지? 그리고 100점 나오면 10,000원짜리 붙여, 그죠? 나 왜 그러나 몰라. 뭐 이렇게 점수가 100점 이렇게 아니 100점 못 맞아봤나?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도 7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잖아, 그죠? 보면은요 100점 맞았다고 98점 맞았다고 뭐 그런다고 운전면허증 뭐 2장 주나? 70점 이상만 맞으면 다 주잖아, 그죠? 그거 갖고 막 점수를 이렇게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틀리는 거에 대한 무슨 그 노이로제 같은 게 있어, 약간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내가 그러잖아. 틀려도 계속 대답해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 여기 연준이. 내가 연준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처음에 연준이가 처음 학원에 와가지고 대답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얘가. 10번 대답하면 미안해. 사실대로 말해서 8번 틀렸어, 그지? 지금도 한 2-3번 틀리잖아, 이제는. 지금은 2-3번밖에 안 틀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연준이를 쳐다볼 정도로 이 친구가 큰 소리로 계속 대답을 한 거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해. 나는 미국에 갔을 적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의식을 안 해요. 그냥 사랑하면 뽀뽀해, 그 자리에서. 그게 뭐가 나빠? 차라리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픈을 안 시키니까 자꾸 뭐만 생겨? 무인텔만 생기고 앉았잖아, 이제. 오픈시켜야 돼, 자꾸. 밝은 쪽으로 끌어내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살기가 좋은 사회가 됩니다. 자, 다음에 거기 보면은요 1번, 2번, 4번 선택지가 다 이달락에 시험 다 나와요. 그대로. 봅시다. 이달락에 삶의 다양성은 이게 뭐요? 제재요. 이게 바로 삶의 다양성. 이 글은 사생활에 대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삶의 다양성에 대해서 쓰는 글이야.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결정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가능한 한 존중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 1번, 2번, 4번 다 여기 나와. 그런데 약간의 추리력만 발휘 안 되면 답은 앞에서 구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 처음에는 추리력을 이용해서 답을 질르는 공부. 자신 있게 한번 질러봐. 틀려도 질러봐. 두 번째 이제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찾아내는 공부. 두 가지를. 다음에 52번. 다음 글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묻니 지금? 논거. 근거 묻는 거예요. 논거는 논리적 근거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근거 묻는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논지가 뭐예요? 논지가 논설문에서는 그게 판단 주장이죠. 그게 주제문이요. 근데 주제문은 논지인데 묻기는 이렇게 근거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 논설문 내놓고 정보 추리하라는 문제는 대부분 다 근거 묻는 문제예요. 왜? 주제문 찾기 무지하게 쉬워. 논설문은. 딱 보여. 뒤나 앞에 딱 다 보여. 그거 못하러 문제를 주었어요, 그거를. 자, 봅시다, 이제. 그들은 또 한국 민족이 그들이 누군지 몰라. 앞에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럼 그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으면서 또 한국 민족이 선천적으로 혹은 숙명적으로 당파적 민족성을 가지고 일제나 또는 그 친일파. 여러분들 꼰대라는 말 쓰죠. 꼰대. 나 같은 사람한테 꼰대라고 그러죠. 예. 대답 잘한다니까. 솔직해져 좋아. 아니면 아니라고 해. 뭐야, 씨! 너 그럴래, 연준이? 이 꼰대라는 말이요, 실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말이에요. 이 꼰대라는 말의 어원은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꽁태. 이 꽁태가 프랑스어로 공작이라는 뜻이야, 공작. 백작, 공작 있잖아요. 꽁태가 공작, 작이야, 작이. 이 꽁태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도 이제 개화가 되면서 공작도 있고 백작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완용이 무슨 무슨 후작인가 백작인가 했었어.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꽁테라고 하는 말을 일본식반으로 꼰대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꼰대라고. 그 꼰대라고 하는 일본 발음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은 친일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이완용도 일본으로부터 그 자기를 받았잖아. 고종이 황제였었고, 고종이 이제 서양처럼 자기를 주는 거야. 우리는 그 전에는 양반이 자기였지, 양반. 정매품 이렇게. 그걸 서양에서는 공작, 후작, 백작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자기를 줬죠. 그래서 이제 서양식으로 자기를 줬어. 그때 이제 공작이 꽁태야, 꽁태. 프랑스어로.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완용을 흔히 꼰대라고 불렀어요. 나한테 꼰대라고 부르면 나를 그렇게 친일파 아닌데. 자, 이것이 민족적 단계를 파괴하여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예, 당파, 붕당. 실제 우리나라의 붕당 정치는 좋게 해석을 한다면 세계 최초의 가장 근대적인 정당 정치였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붕당 정치를 한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실은 붕당 정치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 붕당이 지금의 정당인데 지금도 야당이 되면 겁나게 얻어 터져, 그죠? 옛날에는 그거를 물리적으로 팼어. 그러니까 노론이 정권을 하면 손을 다 죽여버려. 진짜로 죽여버려. 그래서 사화가 일어나죠. 프랑스에서도 분명히 로베스피에르가 절대 권력을 없애고 공화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들끼리 또 거기서 붕당이 형성돼가지고 파당 정치를 하다가 로베스피에르도 다른 당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었던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양이나 우리나 어차피 붕당 정치는 지면 죽음이야.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당이 지면 5년 동안 죽음이야. 그게 야당 생활이야. 처참한, 그죠? 단지 이제 옛날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물리력으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물리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지.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붕당 정치는 전 세계 최초로 실현시킨 정당 정치예요. 그거를 일본 놈들이 뭐라고 그래서 당파라고 표현해, 당파. 그래서 당파는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파가 무조건 나쁜 거 같으면은 일본 애들이 지금 걔네들이 자민당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독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인가 왜 20년 전인가 언제 사회당이 잠깐 권력을 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일본은 개국 이래 계속해서 자민당만 권력을 쥐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각각 균형을 잡고 한 번은 보수가 하고 한 번은 진보가 하고 어느 나라처럼 미국처럼 한 번은 공화당이 하고 한 번은 민주당이 걔는 거의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합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야. 개성도, 각각의 개성도 살려줘야지. 그리고 한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게 민주적인 당이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당론에 의해서 그 국회의원을 막 깔아뭉개버려요. 자기네 같은 당의 그 민주적인 당이 아니야. 아무튼 간에, 문제는 그러나가 문제예요. 여기서 답이 나가, 이제 또.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여기 민족성이 역사의 산물이야. 즉, 민족성은 어떻게 생겼어? 역사 때문에. 역사적 환경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즉, 민족성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때문에 뭐가 생겼어? 민족성이란.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 민족성이 수동적이, 피동적이 됐어. 이런 얘기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라. 이 52번은 정보 추리 문제일 수도 있고 잘 나가면 이건 정보 적용까지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때 1번 요까지만 읽으면 돼. 그러니까가 뭐야? 인과관계 연결사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까지 읽고 선택지 분석해도 돼요. 중요한 건 거의 다 읽었어요, 지금. 게다가는 뭐예요? 게다는 일본 사람들이 신는 쓰리바가 게다지. 게다가가 뭐요? 무슨 관계? 첨가 관계. 그렇게 별로 중요한 연결사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긴 연결사 뒷문장들은 다 읽어봤잖아, 그죠? 1번 사상이나 신앙은 바뀌는 것이지만 혈통적인 민족만은 공동체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서 이 땅 위에 살게 되는 것이다. 누구의 무슨 글? 김구의 백범일치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유명한 글이에요.
이거 제 그 블로그에도 있고 교과서 지문으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가야 될 교과서 지문 문제도 있어요, 이 글이. 근데 사상이나 신앙은 바뀌는 것이지만 혈통적인 민족만은 민족이 절대적이다. 민족이 최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 그러나 이하의 문장은 뭐예요? 민족성은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은 민족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 역사에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런 식의 문장이 와. 그 내용의 문장이 와야 돼. 자, 정답 4번 봅니다. 민족성이란 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야. 그치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문화적 상호작용이 다 달라. 그때마다 민족성이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민족성도 절대적인 건 아니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성격도 변해 안 변해요?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변해요. 그죠? 어떤 민족이 생성 발전하는 중에 고유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 생성 발전하는 중 그 과정, 생성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그 역사 중에서 역사 과정에서 민족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민족성이 역사의 산물이다.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렵죠, 그죠? 답이 몇 번이에요? 어려운 문제 4번 많다니까. 자, 넘어갑니다. 36쪽. 숙제 겁나 많네. 이렇게 해야 다음 주에 나는 이제 그 진도 예상이 뭐냐면 다음 주는 내용에 관련된 것들 문제 다 풀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형식에 관련된 거 하고 다음에 논리 파트 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장문 독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조금씩 늦어질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장문 독해 양이 조금 줄어들겠지. 진도에 맞춰가지고. 근데 장문 독해는 다 내가 해주진 않고 장문 독해 그 지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중요한 그 지문들이 있어. 그런 것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이게 정보 적용이에요. 정보 적용. 자, 제시된 글에 읽어 시작. 제시된 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배경 지식이나 주어진 자료에 대한 추론을 통해 한 지식을 다른 상황에 대입하여 그 의미, 표현과 효용성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로 책자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같은 태도나 입장의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올해 기출문제는 그 정보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암만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 정보 추리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19년도 문제가 없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39쪽 실전 문제. 39쪽 실전 문제 81번은 지난달에 비문학을 들었던 학생들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두 문제는 81번, 82번 요거는. 그런데 제가 요거를 풀어봤던 문제인데도 실전 문제에다 넣어놓은 이유는 이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정보 적용 문제. 아마 그 정보 적용 문제가 내년이나 후년에 나온다면 이런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7, 8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 거기서 내가 발췌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를. 자, 문제 봅니다. 기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정보 적용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주어진 기억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거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 파악이 그나마도 제일 쉬워. 있는 대로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정보 추리.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정보 적용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정보 적용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나마도. 근데 이제 내년서부터 내후년 이제 이 비문학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워지는 경향으로 간다면 정보 적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내가 보기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봅시다. 지금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제재는 원자요. 왜?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죠. 첫 단락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 놈들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하니까 그거 딱 기호로 표시를 해놨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몇 종류의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이토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다. 요게 답이요. 이 문장이 답이요, 실은. 밑줄 친 기억이 답이 아니라 몇 종류의 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 6개 정도의 원자가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물질을 만든다. 이토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다. 요게 그리스인들의 물질관, 밑줄 친 기억, 이거예요. 이것부터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소 단위에 대한 개념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물질관이 뭐라고? 몇 종류의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이토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다. 이거라고. 그러면 몇 개의 정해진 원소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선택지를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문제 푸세요. 시작. 일단 내가 힌트를 좀 많이 준 편이라서 문제 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런 힌트가 없이 그냥 혼자서 풀게 되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나마도 수능 문제 중에는 요 문제가 정보 적용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야. 이게 최근 문제 보면 정말 손도 못 대요. 최근 문제 보면. 정답 봅시다. 1번 봅니다. 아이들은 블록 조각들을 적절히 짜맞추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낸다 할 때 블록이 지금 뭡니까? 그 블록으로 유명한 거 뭐야? 그 레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고는 아예 그 기차면 기차, 배면 배 이렇게 그걸 조립할 수 있게 블록 모양도 되게 많아. 근데 예전 그 레고보다 좀 이전에 블록이 있었어요. 레고 나오기 전에. 그때 블록은 정사각형 길쭉한 거 해가지고 모양이 몇 개 안 돼. 그죠? 10개 이내야.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죠? 그 실제 어린 아이들이 그 블록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대. 그리고 혼자서 웅 하고 내가 보기엔 자동차 하나도 안 같아. 무슨 곰탱이 같아. 근데 그게 뭘로 만든 거예요?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걔 눈에는 그게 멋진 벤츠 자동차로 보이는 거야. 상상이 상상.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놀이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린 시절에 놀이할 적에는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를 시켜야 돼요. 애들은.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막 놀잖아. 그거 참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4살만 돼도 서너 살만 돼도 스마트폰을 만지더라고. 나보다 잘해. 그래서 아이들은 블록 조각들을 적절히, 이때 블록 조각들은 몇 개 안 되는 모양이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지금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낸다. 정답이죠. 2번, 고무공은 힘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고무공은 모양이 딱 한 개야, 한 개. 한 개. 여기서 이제 조건이 안 맞죠. 다음에 3번, 음계의 낮은 도와 높은 도 사이는 12단계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단계의 진동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이거 12단계? 반음? 아니,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음악은 잘 알잖아. 12단계로? 이게 실은요, 과학이론이에요. 이 과학이론을 촉분이론이라고 그래요. 촉분이론. 저 새끼는 저런 걸 어떻게 한대? 지문을 많이 읽어봐서 알아요, 내가.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문학 지문을 몇 개나 읽었을까? 최소 1000개는 읽었을 거야. 아무리 안 세봐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과학재제 지문 뭐 이런 거 나오면요, 뭘 알아야지, 내용을. 그래가지고 과학 선생님한테 쫓아가. 물리 선생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물리 선생님한테 배워. 왜? 내가 학생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또 화학에, 생물에 관한 지문 나오면 또 배워야 돼. 생물 선생한테 가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지문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배경 지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죠. 경험이에요, 경험. 많이 읽어봐야 돼요. 다음에 4번. 나무는 자라면서 큰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더 작은 가지가, 이건 나무 한 그루지. 여러 가지 모양이 아니죠, 그죠? 정답 1번입니다. 82번. 이 문제를 푼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산.
정보 적용 하산. 이 문제도 나온 지가 10년이 넘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기억. 철학이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요거랑 부합하는 거. 요거랑 지금 문장의 의미가 비슷하게 가는 거 찾아라. 문제는 그거야. 찾아보세요. 시간은 1분 둘입니다. 일 분 내에 풀겠어요? 이 문제도 요즘에 나오는 정보 적용 문제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정보 적용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정말 어려워.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가 철학은 최전선. 군인이야, 군인. 얘네들이 전쟁을 해. 그래서 이 철학 얘네들이 앞으로 나가면 국경이 넓어져. 전투를 해. 이게 철학이야. 철학이야. 자, 우리나라의 휴전선.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북한을 이겨. 그럼 우리 국토가 넓어지죠. 앞으로 나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과학은 요 뒤에 따라와요. 이렇게 과학. 자, 현재 우리나라의 휴전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 거기 철책이 쳐져 있어요. 그 평균 4km 북쪽에 북방 한계선이 있어. 북한 애들이 철책 친 거야. 이 철책만 뜯어가지고 엿 바꿔 먹어도 아마 평생 먹을걸? 이게 동에서부터 서까지 약 3m 이상 되는, 보통 평균 4m짜리 철책이 쫙 쳐져 있어요. 그것도 양쪽으로. 그니 이것만 모아놔도 쇠가 얼마야. 그리고 이제 여기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민통선은 철책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표시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여기서 지켜. 그래서 민간인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후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그때 우리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뭐야? 기술이야, 기술. 자, 밝은 게 좋아. 사람은 밝아야 돼.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좋아. 그래서 그 밝은 게 좋다는 판단을 하는 게 뭐야? 철학이야. 밝은 걸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전기가 필요해. 그래서 전기를 발견을 했어. 전기는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벼락도 때리고, 그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벼락 맞으면 거기에 몇만 볼트짜리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발견하는 거,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과학자가 하는 거야. 처음에 밝은 게 좋다라고 같이 판단해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철학자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에디슨이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등을 만들었어요. 그럼 에디슨은 과학자야, 기술자야?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철학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과학이 가고, 그래서 그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써있는 문장을 찾아라, 얘기는 지금. 자, 1번 봅니다. 철학이 전깃줄이고 과학이 그 전깃줄을 따라 흐르는 전류고,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는 전등불이 결국은 기술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뭘 따져야 돼? 전깃줄이 먼저야, 전류가 먼저야? 요거 따져야 돼. 전깃줄이 먼저일까? 전류가 먼저일까? 전류가 전깃줄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고 딴 데로 흘러가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래? 누전이라, 누전. 누전되면 어떻게 돼? 화재 나요. 큰일 나요. 전기는 항상 전깃줄로만 다녀야 돼. 그러면 뭐부터 깔려 있어야 돼? 전깃줄부터 깔려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전기가 가야 돼. 순서 맞네. 답. 다음에 2번. 철학이 철도를 따라 운행하는 기관차이고 과학이 객차야.
맞아. 기관차가 앞에 가고 객차가 뒤에. 근데 객차 안에 누가 있어? 사람들이 편하게 우리가 거기서 있어. 그럼 편하게 있는 곳은 과학이야, 기술이야?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기술이야. 이거 틀렸네. 순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먼저 가는 게 저 철학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틀린 게 있어. 철학이 뭐에 비유될까? 철도에 철도, 기차길. 기차는 철도가 있어야 갈 수가 있지요. 먼저 철도가 깔려야 돼. 여러분들, 저 휴전선에 가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라 철도가 끊어져 버렸어. 기차가 가, 못 가?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철도가 철학이야. 다음에 기관차가 과학이야. 객차가 기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산할 사람들 내가 보기 거의 없다.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다행히. 3번, 철학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 이거 이제 알겠지, 이거. 어떻게 틀렸을까, 이거? 항해사가 먼저요, 배가 먼저요? 여러분들, 내가 운전을 해요. 여기 운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저쪽 미평사거리 쪽으로, 분평사거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제 차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내가 가끔씩 따라와. 내가 이렇게 내려다 주고 중간에 이제 선생님 저 산남동 입구에 내려주세요. 내려주고 가고 그래요. 왜? 버스비 안 들죠. 다음에 시내버스보다 빨리 가죠. 그죠? 다음에 무조건 좌석 버스잖아, 내 차는. 아무튼 간에 그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 차가 처벌받아, 운전자가 처벌받아? 그러면 운전자가 먼저예요, 차가 먼저예요? 운전자가 조종하는 대로 차가 갈 거 아니야. 항해사가 조종하는 대로 배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항해사가 철학이지. 항해사가, 그죠? 더더군다나 이 배라고 하는 물건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출발하기 전에 항해사가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줄을 탁탁 쳐요. 항해할 그 길을 만들어 놔. 근데 그 길에는 암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밑바닥 상황, 그거를 항해사는 다 알아. 그래서 항해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지형에 대해서. 아무튼 간에 항해사가 운전자 아니에요, 결국. 그렇다면 바로 항해사가 철학이고 배는 과학이고 배에 있는 객실이 기술이야. 우리는 거기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죠. 자, 다음에 철학이 자갈밭을 걸어가는 두 다리이고 과학이 앞길을 살피는, 이건 풀겠네. 뭐가 먼저요? 눈이 먼저지. 눈이 먼저. 눈이 보고 그 판단하면 다리가 이제 가죠, 그죠? 그럼 두 눈이 철학이고 다리가 과학이고 이 몸통이 기술인 셈이야. 이게 4개 선택지 해보니까 알겠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문제들이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비문학 알기를 우습게 하지 마라. 아무리 고등학교 때 비문학을 잘했다고 해도 그건 고등학교 때예요. 그건 지금의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는 나는 지금의 나하고 다른 나야. 전혀 달라요. 좀 여러분들이 몇 년, 어떤 경우는 수십 년, 10년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공부한 지가. 그런 분들은 참 그 당시에 잘했던 거예요, 공부를. 그런데 어쩌다가 나이가. 자, 다음에 44쪽 글의 구성과 관련된 것들 갑니다. 이제 구성 형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까지 배웠던 것, 내용에 관련된 것들은 이 글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무엇. 근데 이 단원, 여기서부터는 뭘 찾는 거야? 이 글이 어떻게 써 있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써 있냐.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서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는 방식, 서술 방식 합니다. 서술 방식. 글을 쓰는 방식, 서술 방식. 첫 번째, 설명 읽어 시작. 설명서부터 읽어 시작. 설명,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객관적 사실과 지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글, 주장을 느낀 정보는 필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격을 갖는 글, 주로 설명에서 사용.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죠? 참,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저 한자 프린트 잠깐 좀 봅시다. 거기 보면은 부수가 놓이는 위치와 명칭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읽어봐. 그러니까 부수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왼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좌에서 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우에서 좌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명칭에 관한 거, 변, 방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지금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이거는 넘어가서 육서법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한자를 만든 제자,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육서법. 가장 기본적인 한자는 상형법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상형. 한자는 그 한자가 지시하는 그 대상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이제 한자. 그래서 이제 해, 달, 산,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상형문자.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사라고 해서 지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글자로서 1, 2, 3 이거는 모양은 아니야. 근데 그냥 한 개만 그니까 1이고 두 개만 그니까 2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3번 회의는 우리말에 뭐가 같냐면요. 이게 우리말의 단어의 형성 합성법이나 파생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한자를 합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이제 뭐요? 회자가 모을 회자죠. 한자를 모아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 목자야. 그죠? 근데 이거는 나무가 두 개 있으니까 나무가 좀 많아져. 수풀림자야. 이거는 겁나 많아져, 나무가. 숲을 나타내는 삼림할 때 쓰는 삼자죠. 숲을 나타내는 삼자. 그러니까 이건 나무 한 그루, 이건 나무 여러 그루가 있는 거, 더 많은 거, 밀림을 뜻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서로 엮어가지고 만든 글자. 이걸 회의 문자라고 그래, 회의. 다음에 세 번째 글자도 보면은 불화 변이 두 번 써있죠, 아래 위로. 이게 뜨거울 염자죠. 불 하나만 있어도 따끈따끈한데 두 개 있으면 뜨겁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글자. 다음에 형성자라고 그래가지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이런 글자가 가장 많아요. 현재 한자에는 이런 글자가 가장 많고 형성법을 쓰는 이 한자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때 그 뒤에 나와 있는 부수라고 하는 게 뜻을 나타내는 게 되고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음을 뜻하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풀을 청자인데 앞에다가 삼수를 더하면 맑을 청자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부수야. 얘는 뭐랑 같아? 물수변이야, 물수변. 물을 뜻해. 그때 얘는 청이라고 읽어. 그러니까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음을 뜻해. 소리. 그럼 부수가 뜻이야. 그러니까 청은 청인데 물이 들어가 있어. 물은 성질이 어때? 맑어. 그래서 맑을 청. 그래서 불화변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잘못 썼다. 자연할 때 쓰는 그럴 연자. 이 그럴 연자가 5편에 찾아보면 그슬릴 연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어원은 그슬리다. 불의 그슬리다. 왜? 요게 뭐예요? 요게 고기육변이야. 고기육변. 다음에 이게 뭐예요? 개견. 이건 불화. 그래서 개고기는 불에 그슬려야지. 불 위에다 놓고 그슬려야 맛있다는 뜻이 이게. 그래서 개고기는 요렇게 그슬려 먹어야 그럴듯하다. 그래서 그럴 연자야 이게. 그러면 여기가 부수잖아. 그죠? 요게 불화변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불하고 관계 있는 뜻을 가진 글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 여기 나오는 형성 글자들입니다. 형성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삼수변이 쭉 붙어 있죠. 삼수변이 쭉 붙어 있는 얘네들은 다 물하고 관계가 돼. 다음에 마음신변이 붙어 있는 게 여기 청자인데 이 청자에다가 마음신변을 붙여. 얘가 얘랑 같은 글자야. 그럼 이 음이 전체적인 음은 청에서 정으로 바뀌어. 청이나 정이나 음은 비슷하죠. 근데 마음신변이 들어가니까 뭐요? 마음과 관계 있는 뜻이 돼버려. 뜻정자. 인정할 때 쓰는 정자. 그래서 부수를 어지간히 알고 있으면은 한자 뜻을 구분하기가 쉽게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보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최근에 앞에 부수만 싹 바꿔버려. 그래서 구분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수 싸움을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에 전주문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뜻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의미 확대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원래 이 도자가 원래는 길도자야. 그런데 추상적으로 도리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다음에 말씀할 도라고도 말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 이게.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전주문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전주문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음이 달라지는 경우요. 뜻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말씀설, 얘는 기쁠열, 달랠새,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4개인데? 3개가 아니라? 하여튼간, 이렇게 한 글자가 음과 훈이 3개, 4개씩 막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이런 한자들을 꼭 유념해 주세요.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음에 풍류학자도 즐거울 낙자라고도 하고, 다음에 좋아할 요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창희가 인자요산, 지자요수를 읽을 때 인자낙산 이렇게 읽었다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부수 주의하고, 다음에 음과 훈이 2개씩 갖고 있는 글자들 있죠. 얘네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 문법책, 단과 문법책 2권에 보면은 한자 성어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한자어 2글자짜리, 요즘에 쓰는 현대 한자어 2글자짜리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음과 훈도 다 달아놨어요. 그때 보면은 2개, 3개씩 음과 훈을 달아놓은 게 있어. 그 글자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권 책에 나오는 그 한자어 2글자짜리,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 시험 문제 다 나왔던 저 한자들이야, 그게. 그거를 그냥 공부하면서 써봐. 외우려고 하지만 한번 써보고, 이때 부수가 이게 붙는구나. 이 부수 공부하고 나면 이제 부수가 뭔지 알지. 자, 다음에 가차문자. 이거는 이제 그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중국 사람, 우리도 외래어 표기법이 있죠. 그것처럼 중국 한자로 중국 사람 입장에서 외국어를 표기할 때 썼던 방법이 이 가차문자야. 그래서 미국 할 적에 미국. 아름다울 미자를 쓰기도 했고, 얘네들이 쌀미자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얘네들 발음이 주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 이 앞에 발음들이 꿔. 그래서 맥꿔. 근데 이 맥꿔라고 하는 이 발음이 맞냐? 중국어 서정이 맞냐? 이 발음 좀. 그죠? 거의 그 발음이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미국을 말할 때 아메리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아메리카가 몇 음절의 강세가 있어. 2음절의 강세가 있죠. 그러니까 강세가 없는 데는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아메리카 이렇게 발음을 해요.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발음할 때는 아메리카 이렇게 발음 안 해. 아메리카 이렇게 발음하지. 그러니까 아메리카 이 발음을 중국 사람이 딱 듣는 순간에 미국 이거랑 비슷하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런 문자를 가차문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형성자하고 전주자.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은 우리 문제에 많이 나와요. 요게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페이지 3쪽서부터 이제 쭉 그 부수 210자. 이게 한자의 기본 글자예요. 기본 글자. 한자의 기본 글자.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쓰고 해가지고 좀 알아두세요. 그때 보면은 거기 이제 획수 1획짜리 부수 해서 이제 한일 부수 명칭, 다음에 그 한일이 가지고 있는 뜻, 하나란 뜻도 있고 한 번이란 뜻도 있고 오로지 이런 뜻도 있고 뭐 등등 읽어보세요. 그냥. 다음에 자원이 뭐야? 글자의 어원. 한 손가락을 옆으로 펴거나 나무 토막 하나를 뉘어놓은 모양을 가리켜 하나를 뜻하는 부수 글자이다. 그래서 그 한일자가 부수인 글자, 칠자, 삼자, 상자, 하자 뭐 이렇게 얘가 들어져 있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글자들 있죠. 이 글자들은 자주 접할 수 있는, 이게 또 기본적인 한자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육서법에 의하면 한일자는 아까 지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사라고 써 있잖아요. 육서법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
또 치진 않고 내가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잘 정리가 돼 있는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걸 빼가지고 인터넷에서 빼면은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한글에 금방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일일이 표를 그려서 하나하나 다 편집을 다 집어넣었어. 어제 오늘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자료를 계속 만들고 또 드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말로만 지금까지 부스 떠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실천을 했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하네. 읽어보시고 거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온 부스 210자 그거를 좀 익히세요. 웬만한 한자는 거의 다 들어와. 이제 이런 부수 글자들이 합해져가지고 전주문자처럼 합해져가지고 이제 한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자는. 그리고 이권. 이제 다음 달에 배우는 이권에 요거를 근거로 한 문제가 한자 문제가 90문항 정도 추가가 돼서 교재에 실려요, 이제 다음번 이권에. 자, 논증 읽어봅니다. 논증. 논증 시작. 자기 주장에 오르는 논리적 근거를 통하여 증명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시켜 동의를 얻기 위한 글쓰기에 하고 객관적 근거를 통한 논리성이 강조되고 객관성이 요구되지만 설득을 위한 데에서는 논리적 성격뿐만 아니라 주관적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감정적 요소가 주로 논설문에 주로 논설문에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문에서 쓰는 방법이 설명이고 논설문에서 쓰는 방법이 논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묘사 읽어보세요. 묘사. 그리듯이 쓰는 거예요. 그리듯이. 예를 들어서 이 교실을 묘사를 한다면 정중앙에 큰 한 벽을 차지하는 뭐가 있어? 칠판이 있고 그 칠판을 바라봐가면서 좌측에 에어컨이 있고 다음에 우측에 완강기가 달려있는 비상구가 있고 그 앞쪽에 교단이 있고 교탁이 있고 그리고 몇 줄 몇 열에 뭐 의자 책상이 있고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있는 대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는 대로 누가 봐도 똑같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객관적 묘사라고 그래요. 객관적 묘사. 그래서 묘사에는 여기 보면은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문장을 읽어보면 돼요. 객관적 묘사의 예문을 보면은 방에는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책상이 있고 책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다. 누가 봐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그런데 주관적 묘사 똑같은 묘사를 하는데 주관적 묘사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 문장이 햇빛이 어두운 마음을 다 몰아내듯이 방으로 달려들어 오고 있으며 근데 내 마음은 안 어두운데? 그죠? 안 어두울 수도 있잖아, 내 마음이. 다음에 방에는 주인의 성격처럼 깔끔하게 책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 주인이 그날만 햇빛 정돈해줬을 수도 있지, 그지? 이런 게 주관적 묘사. 또 똑같이 묘사, 아래 위 문장이 다 똑같은 문장이 내용은. 근데 이 문장 두 개를 보면 객관적 묘사가 이렇고 주관적 묘사가 이렇게 다르구나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판단 이런 것들을 개입시켜서 쓰는 방법이 주관적 묘사라고 한다더라. 다음에 서사 읽어봅니다. 시작. 서사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말이 소설이야. 소설. 그리고 소설의 삼총사가 뭐라고 그랬어? 사건, 인물, 갈등. 사건, 인물, 갈등. 그러면 뭐부터 있어야 돼? 서사가 되면 사건 붙어 있어야 돼. 무조건 사건. 인물 갈등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게 돼 있어. 그때 여기 지문을 보면은 오후 5시경에 일본 공사관으로 포위 속에 빠져버렸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바로. 서사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서술 방식은 글 전체를 지배하는 서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전개 방식이라고도 해, 다른 말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글의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또 나오죠. 서술 방식이. 여기 나오는 이 서술 방식들은 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락이나 한 문장, 부분. 전체적으로 이 글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 할 적에는 네 가지를 꼽아 설명, 논증, 묘사, 서사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고
부분,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글을, 문장을 어떻게 쓰냐? 문장의 서술 방식. 그러면 앞에 있는 4개는 글의 서술 방식. 뒤에서부터, 정의서부터는 문장의 서술 방식 또는 단락의 서술 방식이라고 보면 돼. 규모의 차이일 뿐이에요. 먼저 첫 번째, 뭐가 나와? 정의, 서술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정의라고 하는 서술 방식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논리 파트 배울 때 논리하고 언어 논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게. 자, 정의 설명합시다. 자, 정의 읽어봐, 시작. 예, 정의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규정하는 거다, 개념. 그럼 개념을 규정한다는 말의 쉬운 뜻은 뭐예요? 어떤 단어의 뜻을 풀어주는 게 개념 정의예요. 어떤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 우리가 보는 책 중에 100% 정의문으로만 돼 있는 책이 있어요. 국어사전. 그죠? 100% 그게 정의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정의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때 이쪽 인간, 얘가 정의를 당하는 쪽이죠. 이쪽이 정의하는 내용이죠. 정의하는 내용. 그래서 얘를 무슨 항? 피정의 항이라고 불러. 따라해, 피정의항. 얘를 정의항이라고 불러. 따라해, 정의항. 라고 불러요. 그때 피정의항과 정의항을 가만히 봤더니 피정의항은 한 개로 돼 있고 정의항은 이성적 동물이란 2개 개념이 나타나죠. 그때 정의항에 있는 끄트머리 있는 동물이란 요 말하고 피정의항에 있는 인간이란 이 말하고 비교해 봤더니 무슨 관계가 형성이 돼? 호함 관계가 형성이 돼. 왜? 동물 중에 인간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유 개념, 포함하는 개념, 피정의항이 종 개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성적이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불러? 종차라고 부르는데 정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종차예요. 그때 종차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 동물이 있다고 쳐. 동물 중에서 나는 뭘 정의하려고 그랬어? 인간을 정의하려고 그랬어. 근데 동물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죠. 사자도 있고 뭐도 있고 뱀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모기도 있고 종류별로 다음에 고등어도 있고 이거 어류지 등등등등 겁나 많아.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인간이야. 인간. 얘가 유개념이고 얘네들이 종개념들이지. 그지? 이 많은 종개념 중에서 내가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종개념이 뭐야? 인간이야. 그때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종개념과 나머지 종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 그게 바로 종차예요.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종개념과 다른 종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 즉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이 종개념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 얘만 갖고 있는 거. 그 단어를 찾아야 돼, 정의하려면. 그게 바로 뭐야? 이성적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종개념들은 이성적인 동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인간만 이성적이죠. 그래서 바로 이 종차라는 것은 바로 뭐요?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이 종개념의 본질적인 속성. 이게 안 들어가면 정의문이 아니야. 이게 안 들어가면. 그래서 정의문이 구성이 되려면 종개념, 다음에 종차, 유개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성적이라는 말을 빼도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문장은 돼요. 또 인간은 이성적이다라고 문장은 돼요. 이렇게 정의항에서 종차나 유개념 어느 한쪽을 빼도 문장은 돼. 이때 이렇게 정의항에서 종차나 유개념 어느 한쪽을 빼서 만들어지는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그래? 지정문이라고 그래.
그 뒤에 있어, 지정문. 지정문. 그러니까 지정문은 정의문의 조건은 못 갖추죠. 한쪽이 빠지니까, 그죠? 요게 정의문인데, 자, 봅시다. 홍보란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홍보가 뭐예요? 피정의항이고,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하나가 여기까지가 정의항이고, 다음에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느니 종차가 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방법이 유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이 정의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이제 형식 나왔네. 요거 내가 이제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와 있네. 자, 다음에 규칙 봅시다. 규칙. 정의는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즉 종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이다. 어떤 동물 안 움직여? 이 인간은 화를 내는 동물이다. 다른 동물도 화내요. 감정 있어요. 그죠? 그럼 본질적 속성이 될 수가 없어. 즉 다른 종과 구별했을 때 다른 종이 갖지 못하는 속성이 나와야 돼. 그래야 구분이 된다고 항상. 자, 다음에 정의는 순환적이어서는 안 된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종 개념에서 썼던 단어를 피정의항에 썼던 단어를 정의항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이성적 인간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다음 거기 예문이 그거잖아요. 의무적인 도박사는 의무적으로 도박. 뭐 그거나 뭘 똑같은 말 써놓은 거지, 그지? 다음에 정의는 정의항과 피정의항이 외연 개념의 크기를 외연이라고 그래요. 당연하지. 얘하고 개념의 크기가 안 맞으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개념의 크기가 맞아야. 그러면 국어사전이 거기 단어가 있고 뜻을 설명하는 거, 그 뜻을 설명하는 내용하고 이 단어하고 뜻이 그 개념의 크기가 맞아야 뜻이 설명이 된 거지. 외연은 그냥 개념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다라고 해야지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가죽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가죽으로만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죠. 뭐 고무로도 만들고, 다음에 뭐 종이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헝겊으로도 만들고. 다음에 정의는 애매모호하고 수사적인 용어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요. 수사적인 용어라는 것은 수사법을 쓰면 안 돼. 즉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 안 돼.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멋은 있어. 뭔가 문학적이고 멋은 있어. 근데 이건 정의문이 아니야. 왜?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여기서 많이 듣던 영호 씨, 이 가사 기억 안 나요? 그때 종석 씨는 기억하던데. 이게 나훈아 씨 노래예요. 나훈아 씨 노래에 나오는 가사야. 트로트 가수 나훈아 몰라요? 그 나훈아 씨가 1969년도에 발표한 노래. 1969년도 언제야? 근대사네, 근대사. 이거 완전히. 예. 자, 다음에 정의는 긍정문으로 작성해야 된다. 긍정문.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부정문으로밖에는 작성이 안 되는 정의문도 있어. 이 피정의항이. 예.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 미친놈, 이거 정의해봐라. 부정문 아니면 정의가 안 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밖에 정의가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부정문으로밖에는 정의할 수 없는 경우 빼놓고는 긍정문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문으로 정의를 작성하면 그 정의문은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정의문은 긍정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사각형은 삼각형이 아닌 다각형은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잖아. 그죠? 다음 지정. 조금만 설명했죠? 자, 지정 한번 읽어봐. 시작.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정.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됐네요. 그래서